당신은 거기서 왜 대들어?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니,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어머님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나이 자랑해? 그러는 당신은 어머님이 당신 며느리 험담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험담이야? 당신은 우리 집에서 못생기고 못 배워 먹었다는 말 들으면 칭찬으로 알아듣나 보지? 아, 왜 이렇게 꼬였어? 이것 봐. 이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지.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그래. 희준이네도 당신이 오지 말라고 했지. 당신은 어쩜 그러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싸고 돌아? 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왜 또 흥분하고 그래? 그러는 당신은 그 쉬운 전 쪼가리 하나라도 붙여본 적이나 있어? 그걸 내가 왜 붙여? 그래, 귀한 장남이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성신영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 그리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곧 60세가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집의 메인 몸이었죠. 며느리 노릇이라는 걸 도대체 몇 년간 해야 끝이 날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했는데도 앞으로 도대체 몇 년이 남은 것인지 눈앞이 깜깜했죠. 60세가 다 된 나이에도 명절과 제사엔 시집에 가서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종일 전을 붙여야 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목에 핏대를 세우며 며느리들에게 호통을 치고 부려먹을 궁리만 하는 시어머니. 며느리가 대신 제사를 치러주길 바라는 시동생과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 그 고됨을 마땅히 알아줘야 할 남편도 성 씨의 노동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이러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두렵지 않았고 시집 식구 중 누구도 성 씨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의미 없는 짓의 시간과 노력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씨는 동서와 함께 며느리들의 반란을 보여주기로 했죠. 성 씨 부부는 아들 둘을 다 키워놓고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그런 노후를 꿈꾸겠죠. 하지만 성 씨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지 않는데도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라는 건 전부 시어머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노후에 편히 살 수 없는 이유가 시집이라고 하면 다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이죠. 너는 이 나이까지 그러고 살아? 말이 돼? 그래. 과장하는 거겠지. 손주 볼 나이에. 성 씨와 같은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며느리와 갈등이 있으면 있었습니다. 성 씨의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가 86세로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효심이 지극한 남편 덕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시집을 나몰라라 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매트리스 주문해놨어? 다음 주에 배송해준대. 좀 빨리 안 된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게 그냥 어머님 동네에서 사는 게 낫다니까? 엄마가 혼자 어떻게 사? 그리고 엄마가 돈은 어디서 나고? 우리가 주문해드리는 게 맞지. 그건 시어머니를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정한 것 말하면 입만 아프고 돈이야 두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대주기 때문에 어쩌면 성 씨보다도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저 어머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자기가 전화를 할 것이지 꼭 이런 건 성 씨를 시켰습니다. 어머님이 돈이 왜 없어? 나보다 많으시지.
도련님이랑 당신이 넉넉히 드리잖아. 아, 또 그 소리야. 당신 곧 퇴직하잖아. 우리도 계획 좀 하고 살아야지. 그만하자. 송 씨가 말문을 열려고 하자 남편이 시작하기도 전에 대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송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입을 다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다가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번 이런 문제로 다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송 씨도 쉽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하고 나면 지치게 되니 말이죠. 송 씨의 시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생 주부로 살았고 한참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소일거리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조금 나오는 연금은 있지만 그걸로는 생활하기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남매 중에 아들 둘이서 시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액 대주고 있었습니다. 각자 달마다 80만 원씩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외에도 추가 지출이 있어야 할 때는 꼭 장남인 송 씨의 남편이 주로 냈습니다. 남편은 책임감이 남달랐는데 송 씨는 개인적으로 그 책임감이 아내에게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참고로 매트리스 비쌌어. 100만 원 가까이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송 씨 부부도 이제 노후를 걱정해야 할 때인데 이렇게 불시에 나가는 돈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차라리 형제끼리 모두 공평하게 나누면 모르겠지만 내 남매 중에 장남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나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남편 때문에 3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냥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었다면 송 씨도 좋은 마음으로 챙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송 씨도 그리 못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송 씨에게 좋았던 적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란 사람은 말이죠.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송 씨에게 모질고 독했습니다. 평생을 맞벌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사랑하는 아들 등골을 빼먹는 여우쯤으로 여겼습니다.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부릴 수 있는 몸종처럼 여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그런 몸종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복이었죠. 나 이번에는 정말 회사 빼기 힘들어. 그냥 하루 좀 쉰다고 하면 되잖아. 당신 회사는 그게 쉬워? 요즘 계속 야근하는 것도 일 때문인데 어떻게 나 혼자 제사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쉰다고 그래? 다른 일도 아니고 제사인데 왜 못 쉬어? 송 씨와 남편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송 씨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지 송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제사도 아니고 나는 시할머니 제사에도 회사를 쉬고 가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송 씨는 얼굴도 모르는 시할머니였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당신이 내려가면 되잖아. 나는 빼고. 송 씨의 말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당신 없이 혼자 내려가라고? 말이 돼. 아니면 당일에 회사 끝나고 내려가면 되잖아. 그럼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해? 남편의 말에 송 씨가 살아온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어쩌면 송 씨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온 것이 잘못이었죠. 아니, 자식들이 오는 게 아니고 시골에 제사상 차리러 내려간다고? 시어머니 댁에서 하지? 그럼 다 거기로 모이는 거야? 시누이랑 시동생이랑 동서랑 모이지. 음식은 자기가 하고? 동서랑 둘이. 아이고,
아이고 소리는 송 씨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송 씨도 시집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자식들이 제사 때문에 송 씨의 집에 올 일은 없었습니다. 죽어도 제사를 물려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신 동안 도리는 하자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집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차라리 가서 일만 하고 오는 게 마음 편했습니다. 결국 송 씨는 회사를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전날에 내려갔습니다. 당일 아침에 가는 게 보통이겠지만 새벽부터 일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늘 전날에 가야 했습니다. 동서 벌써 왔어? 회사를 마치고 가자 동서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집이 송 씨보다 좀 더 가까운 까닭이었습니다. 동서가 송 씨를 보고 반가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리 줘봐. 내가 할게.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동서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미 식사를 마쳤고 늦은 시각이라 저녁은 건너뛰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불호령이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을 굶긴다고 말이죠. 얼른 자.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송 씨는 동서를 다독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이미 시어머니는 깨어나서 부엌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잠이 그렇게 많아서 어디다 써? 시어머니가 내뱉는 말에 송 씨와 동서가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빨리 움직여. 이래서 언제 다 해? 연로한 시어머니는 한켠에 앉아서 지시를 했습니다.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말을 해줘야 알아? 저거 봐, 저거. 하품하지? 이래가지고 오늘 안에 다 차리겠냐? 동서가 찔끔하는 얼굴로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송 씨는 그런 동서를 이해했습니다.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하니 피곤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야 하는 음식의 양이 거진 20인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한가득 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들까지 오더라도 10명이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먹는 거라며 늘 차고 넘칠 양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들이 죽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신문지 깔어. 시어머니가 신문지를 발치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늘 많이 남아서 다 버리잖아요. 양을 좀 줄이면 어때요? 그러면 그냥 식탁에서 부치면 되잖아요. 그러자 거의 뚝배기 깨지는 듯이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문지 깔어. 양을 줄이긴 뭘 줄여? 네 맘대로 할 거면 네가 시애미 해. 대충대충 할 거면 제사는 뭐하러 지내냐? 아이고, 알겠어요. 시애미를 아주 그냥 똥으로 알아. 내가 나가 죽어야지. 동서가 다급하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송 씨가 주섬주섬 신문지를 깔자 거실에 앉아있던 남편도 인상을 쓰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군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불같은 시모의 성격을 알기에 또다시 참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것은 송 씨뿐인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곧 환갑인데도 여전히 찍어 눌러야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고운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늘 소리만 질렀습니다. 저러다 득음을 하지 하고 송 씨 혼자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곤 했습니다. 희준이랑 영준이는 왜 안 데리고 오는 거야? 데리고 온다고 오나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다 지혜미가 제사를 똥으로 하니까 새끼들도 그러는 거지. 그리고 회사 때문에 평일에는 못 오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투덜거림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손주들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게 자랑인 양반이라 그랬습니다. 또 아들들이 결혼을 아직 안 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손주 며느리가 있다면 혀를 차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동서 이리죠. 팔 아프지? 가느다란 동서의 팔을 보고 송 씨가 뒤집개를 건네받았습니다. 워낙 허약 체질이라 송 씨가 좀 더 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은 듯 했습니다. 뭘 했다고 벌써 팔이 아파?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너 진짜 바보 아니냐? 어디가 부족한 거 아니야? 왜요, 어머님? 얼른 하고 치워야죠. 너도 똑같아. 아무튼간 내가 며느리 보기 치질이도 없어. 시어머니는 송 씨가 하는 모든 일이 마음에 안 든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송 씨가 바보 소리를 들을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몰라 눈물이라도 찍었을 테지만 이제 그럴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부치던 전을 계속 부칠 정도의 내공은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쏙까지 말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 씨와 동서는 장장 5시간 동안 전을 부쳤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반쯤 누워서 생밤을 씹고 있는 남편을 흘겨보았습니다.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오는 순간 전 바구니가 뒤집어질 것을 알기에 가만히 있었지만 얄미운 것은 얄미운 것이었습니다. 송 씨는 제사나 명절에만큼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원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큰일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송 씨의 큰아들이 결혼한 일과 남편의 은퇴였습니다. 이 2가지 사건 때문에 송 씨와 남편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당신 은퇴도 했는데 어머님 생활비를 좀 조정해 보는 게 어때? 아가씨들도 조금씩 내고. 송 씨 마음 같아서는 아들들이 50만 원씩 내고 딸들이 30만 원씩 내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꾸 왜 그러는 거야? 얘기 진작에 끝났잖아. 그건 당신이 회사에 다닐 때 얘기고. 어떻게 지금처럼 계속 들여? 아,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용돈 얘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단골 멘트였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를 꺼내면 송 씨만 나쁜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니 송 씨도 남편이 말을 좀 들어줬으면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송 씨를 타박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일이라면 덮어놓고 싫다 그러는 거 진짜 못된 거야. 마음 곱겠어. 기가 막혔습니다. 송 씨만큼 시어머니를 챙기는 사람은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조차도 입으로만 효도를 했죠. 틈만 나면 뭐가 필요하다, 뭐 사달라 하며 송 씨에게만 전화를 거는 시어머니 때문에 다달이 별도로 나가는 돈이 늘 50만 원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병원비 등등까지 합치면 시어머니에게만 매달 150만 원은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건 송 씨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음 제사에 희준이랑 수정이도 다 오라고 그래. 뭐? 희준이네는 왜? 왜냐니? 거봐. 당신 정신 상태가 썩었다니까. 제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거 아니야.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애들 회사는? 쉬어야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나이 들어 시어머니랑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어쩔 때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듯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남편과는 점점 대화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삿날이 되었을 때는 아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아들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고 남편이 전화를 한 모양이었지만 회사 때문에 시간을 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희준이는? 회사 때문에 못 온대요. 그놈의 회사는 장손이 제사도 못 오게 하냐. 우리나라에서 일이 많은 회사잖아요. 희준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희준이 처는 와야 할 거 아니야. 하루에 4~5시간씩 자며 밥 먹듯이 야근을 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회사를 하루 쉴 수 있다면 송 씨는 집에서 퍼지게 자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종처럼 부려지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너는 며느리를 그렇게 길들여서 나중에 늙어서 혼자 제사 지내려고 그러냐?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많은 제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시어머니는 손주는 못 와도 손주 며느리는 꼭 와야 한다며 한참을 열을 올렸습니다. 귀가 따가울 지경이라 동서도 옆으로 살짝 비켜 앉을 정도였습니다. 송 씨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노동을 이어갔습니다. 손주가 일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별말 없더니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인데 왜 며느리는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꼭 끝말엔 송 씨가 부족한 탓을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재료 손질을 하던 송 씨의 심기가 상한 것은 시어머니가 송 씨의 며느리 흉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걔는 인물도 못나고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심성이라도 고와야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집을 우습게 아는 거지. 못 배워 먹은 거야. 어머님, 송 씨가 들고 있던 쪽파 뭉치를 도마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뒤집어진 팔자 눈썹을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송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인물 곱고요. 잘 배워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요. 흉보지 마세요. 뭐야? 제 며느리 흉보는 건 제 자식 흉보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는 제 자식 흉보는 건 절대 못 참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허참하더니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시 시어머니한테 대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늙으면 죽는다로 끝이 났습니다. 늘 듣던 얘기였지만 오늘따라 듣기 싫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네가 오늘 나를 잡았구나. 지긋지긋해요. 이놈의 제사도 그렇고요. 너 미쳤냐? 여보, 왜 이래? 아버지 제사에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제사도 못 지내드리는데 당신 아버지 제사 알게 뭐야? 송 씨는 옆에 쌓여있던 전을 한 움큼 집어 신문지 위에 던졌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시어머니에게 잘못을 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걸 못마땅해 했습니다.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남편이 송 씨를 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송 씨를 탓했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왜 대들어?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아니,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어머님한테 그 정도 말도 못해?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나이 자랑해? 그러는 당신은 어머님이 당신 며느리 험담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험담이야? 당신은 우리 집에서 못생기고 못 배워 먹었다는 말 들으면 칭찬으로 알아듣나 보지? 아, 왜 이렇게 꼬였어? 이것 봐. 이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지.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다 내 잘못이라는 거지?
그래. 희준이네도 당신이 오지 말라고 했지. 당신은 어쩜 그러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싸고 돌아? 기가 막힌 한마디였습니다. 하나하나 펀치를 날리고 싶은 말들이었지만 마지막 말이 송 씨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뭐? 그거 좀 와서 전 부치고 하는 게 뭐가 힘드냐고? 왜 또 흥분하고 그래? 그러는 당신은 그 쉬운 전 쪼가리 하나라도 붙여본 적이나 있어? 그걸 내가 왜 붙여? 그래, 귀한 장남이니까? 남편은 비꼬는 송 씨의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송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30년 넘게 살아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송 씨는 겉으론 고요했지만 속에선 폭풍이 일었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송 씨가 꼬리를 내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반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동서? 나야? 송 씨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한 달 뒤가 또 제사였습니다. 송 씨는 더 이상 시집 행사에 참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동서였습니다. 송 씨가 없으면 그 많은 일은 동서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동서가 송 씨 대신 덤터기를 쓸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 씨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동서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 절대 안 가요. 동서도? 두 며느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님 보고 저도 생각이 많았어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들이 도대체 뭘까 싶어요. 어머님도 며느리셨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런 취급을 받으며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50이 넘었어요. 할 만큼 했어요. 제사를 지낼지 말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요즘은 그런 세상이래잖아요. 도련님 괜찮겠어? 집에 와서 대판했어요. 정말? 이혼하자고 하니까 깨갱하더라고요. 동서의 의외로 터프한 면모에 놀랐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자 진작 이러지 못했던 걸 후회했습니다. 그래, 배째자. 네. 배째라고 그래요. 어쩐지 동서의 목소리가 들뜬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은 시집 일을 하는 건 기본도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즘엔 착하면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호구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호구가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두려울까 싶었습니다. 불러다 앉혀서 욕하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엔 도사였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송 씨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쫓아내는 것, 쫓아내준다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뭘 어떻게 하든 안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그동안 오랫동안 미련한 짓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제삿날이 되었을 때 다들 두 며느리가 회사를 쉬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른 짐 싸. 바로 출발하게. 퇴근해서 집에 온 송 씨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출발하긴 뭘 출발해? 나 내일 출근해. 뭐? 엄마한테 가야지. 당신 혼자 가서 젖달라 그래. 뭐야? 남편이 불시의 공격을 당한 듯 대꾸했습니다. 젖달라는 말보다도 송 씨가 안 간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과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자 하니 그 집도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당신 진짜 왜 이러는 거야? 갱년기야? 아니면 갑자기 노망이 났어? 몰라, 당신네 제사 알아서 지내. 나는 내일이나 열심히 할래. 당신이 안 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재수 씨도 안 간다는데 둘이 짰어?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지. 진짜 말장난 할래? 얼른 짐 싸. 엄마 기다려. 당신 은퇴했으니까 당신이 주부 아니야? 그러면 가서 전 부치고 해? 내가 어떻게 해? 왜? 별거 아니라며. 도련님이랑 둘이 사이좋게 하면 되겠네. 남편은 화를 내다가 설득하려 하다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데리고 가려면 당장 끌고 내려가야 하는데 정말로 무력을 쓸 수도 없는 것이었죠. 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씻고 잘게. 그러자 남편이 답답한 듯 가슴을 퍽퍽 내리치더니 혼자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시골에 혼자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송 씨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 댁에 도착할 쯤이 되자 휴대폰에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 줄 알기에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 밤에 귀를 더럽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고 배터리가 닳을 지경이었습니다. 전부 받지 않고 있다가 동서에게서 전화가 오니 받았습니다. 형님, 저 지금 드라마 보고 있어요. 그 인간은 혼자 갔고요. 그리고 송 씨와 동서는 서로 키득거렸습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 여태 왜 그러고 살았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같은 말을 했죠. 속이 다 시원하네. 혹시라도 그 인간이 와서 한마디 말이라도 했다간 저 이혼해요. 송 씨는 다음 날 태연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누구 하나라도 죽은 듯이 심각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재수 씨랑 둘이 작정하고 제사를 망칠 수가 있어. 송 씨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런 왜 망쳤지? 이상하네. 전 부치는 것도 별거 아닌데. 요리할 사람도 많잖아. 그러면 나이 든 엄마 보고 음식을 하라는 거야? 아들들이 하면 되지. 그 정도로 우리한테 제사밥 얻어드셨으면 조상님들도 뭐라고 못하실 거야. 이제 당신이 정성껏 모셔. 엄마가 이러면 유산 한 푼도 못 준다 그러시더라. 유산?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유산을 못 준다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받을 게 없었습니다. 시골집 하나가 유일한 재산인데 팔아봤자 얼마 하지도 않는 걸로 나머지 인생을 저당 잡혀 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어서 매달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는 시어머니가 유산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기고 앉아있는 남편은 웃기지도 않은 코미디언이었죠. 내가 고민이 계속 됐었는데 당신 하는 거 보니까 결심이 선다. 무슨 결심? 당신은 아무래도 내가 아니라 당신 엄마랑 살아야 하는 사람 같아? 뭐, 이제 그만 엄마 품으로 돌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이대로 갈라서서 당신은 엄마 모시고 천년만년 살으란 소리지? 당신 돈으로 엄마 생활비 드리고 해.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수입이 어디 있어서? 갈라서면 재산도 나눌 거 아니야? 딱 반쪽에서 가져가. 그러고 나는 수입도 없이 엄마 모시고 살라고?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여태 생활비를 퍼드린 거야? 그럴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알바를 하든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든 알아서 해. 당신 소원이잖아.
남편은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내심 자신이 장남이니 나중에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했으니 말이죠. 말은 안 했지만 여태 같이 살았으니 그 속내를 눈 감고도 알았습니다. 갈라서기로 생각하자 송 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듯 했습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를 함부로 대했던 것도 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끼지 않으니 시어머니라고 아낄까요? 남편이 송 씨를 아꼈다면 장남 귀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가 송 씨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도 남편의 효자 노릇 때문에 늘 고민이 됐던 것이었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시집을 끊어낼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는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말년에 자신이 살 것 같았습니다. 얼굴만 보면 폭언을 일삼는 시어머니나 그런 아내의 편은 한 번도 들어준 적 없는 남편을 곁에 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여태까진 자신이 바보 같아서 당했다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뭐든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니 말이죠. 남편은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며 노발대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먹었고 남편은 꼭 이혼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송 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던 시어머니의 음성도 휴대폰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들으면 누구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남편을 지목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 인간이 저 다시는 시댁에 안 가도 된대요. 동선에는 상황이 좀 더 나았습니다. 꼴이 말았구나. 이제 제사 안 가요. 아무것도 안 가요. 명절도 생신도. 그리고 송 씨의 남편도 동생네 사정을 들었는지 송 씨가 명절에 일하는 일 없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이 해주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송 씨가 결정할 일이었죠. 이혼하면 어차피 안 가도 돼.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제사상 좀 차렸다고 이혼을 해? 그건 당신이 차려보면 알게 되겠지.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는 제사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송 씨가 관여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없앨게 됐지. 되긴 뭐가 돼? 당신 정신 상태가 안 고쳐졌는데? 당신네 집 제사를 하든 말든 나는 이제 상관없어. 송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봐서는 10년 이상 아들 곁에 있어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외롭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송 씨는 비로소 노후의 그림이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괴롭지도 않았고 걱정거리도 없었습니다. 아마 30년 동안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모양인 듯 했습니다. 혼자 살게 되니 잠깐 외로움은 들었지만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었고 몸은 이보다 편할 수가 없었으니 말이죠. 송 씨는 집도 팔아 남편과 재산을 정리했고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이제는 귀를 때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 묵은 체중이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 며느리가 제사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겠다 싶으니 행복할 따름이었습니다.